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인적 쇄신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당의 혁신과 쇄신을 추진하겠다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장비와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드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으로 음악에 질감을 입힌다는데요. 어떤 음악일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밴드 군안과 여 라이딩 스텔라의 조웅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국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소비자 제보를 받겠다는 건데요. 이걸로 충분한 걸까요? 정부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란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대형마트를 찾아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틀 뒤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문제는 기업의 변화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겠죠. 사실 업체가 소비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을 줄이더라도 제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하죠. 담합이 아닌 이상 정부가 통제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유와 빵, 라면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던 식품업계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두둑한 영업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50% 가까이 떨어졌지만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중량을 줄이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건데요. 식품업계는 다른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올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마저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활기찬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눈이 내렸어요. 네. 그러게요. 하지만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내가 안 본 첫눈은 무효다. 이렇게 우기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 근데 첫눈 하면 사실상 가슴도 설레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인 이런 곳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런데 맞아요. 서울은 진짜 잠깐 반짝 한순간 이렇게 잠깐 해서 그 길거리에 계시지 아니한 분,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던 분은 아니 첫눈 진짜 왔던 거야? 하고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근데 위안이 됐습니다. 저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시사야가 첫눈이죠. 아유, 준비하고 이렇게 진짜 일주일 동안. 사람을 이렇게 녹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첫눈 얘기했지만 서울은 잠깐 눈이 내리고 사실 날이 좀 쌀쌀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뭐 날씨가 험하다 이런 생각 안 드는데요. 지금 아까 다른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눈 많이 내린 지역도 있고요.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 10시에 인천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대요. 저런.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바다로 가급적 나가지 마시고요. 서울에도 바람이 정말 아주 차더라고요. 예, 물건에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인천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사실 오늘 밤중에 뭐 한파도 한파이지만 또 다른 뭐 기상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좀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S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두 분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합니다. 자, 지금 정치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또 기상 문제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파가 불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폭설이죠. 아, 폭설인가요? 진짜 그런지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칼바람이 불 뻔했는데 훈풍이 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갈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만남으로 좀 봉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있잖아요. 눈. 눈은 어떤 분한테는 아우 따뜻해. 아니 눈은 춥잖아요. 사실 겨울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런데 눈이 오는데 굉장히 따뜻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로맨틱하잖아요. 겨울의 상징이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눈이 오면 굉장히 추워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장해야지. 활동 준비해야 되지. 뭔가를 옛날 해야 같으면은 연탄도 준비해야지. 그럼 눈이 뭐 설렌 게 아니라 바빠져요. 막 똑같은 눈이어도 저는 이 갈등이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갈등이 없이 예를 들어서 혁신이가 뭐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자기네들 혼자 그냥 뭐 발표하고 끝. 그다음에 나중에 뭐 최고위 열어갖고 이 혁신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어느 당 말씀만 드리는지 아시죠? 민주당 혁신위 얘기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혁신위가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을 견인한 적이 있나요? 도리어 좀 막 떨어뜨렸잖아요. 뭐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가 낸 혁신안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최고위가 지금 뭐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뀐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이슈를 끌어들여야 돼요. 계속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고 갈등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슈 몰입. 계속 여기 갈등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눈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좋아 갈등 좋아 뭐 이슈는 몰이했어. 하지만 실제로 갈등 내용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거 갖고 정말 혁신이가 낸 대로 안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아직도 지금 답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지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갈등의 어떤 과정이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반반씩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하나 조언이 뭐냐면 민주당이 이거 갖고 와 우리랑 비슷하잖아. 우리보다 더 심하네. 막 싸우네. 그런데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진짜 이 갈등이 드라마틱하게 정말 받아들이면 그렇죠.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니 싸운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긴장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첫눈 내리면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서로 헤어져요. 그러면은 춥잖아요. 춥죠. 첫눈 내릴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지금 어느 쪽일까요? 좀 헤어질 것 같기 때문에 춥다고 느끼는 건가? 아니면은 포근하다고 지금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첫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잔설이 아니라 폭설이다. 또 정반대로 얘기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눈은 뭡니까? 눈이 하얗죠. 하얗습니다. 스노우. 근데 이 스노우를 하얀 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밀크 같은 하얀 눈. 우유죠. 우유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우유 먹고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은 우유예요. 우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유가 뭐냐면 이 우유를 마셔.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그러니까 인 위원장은 이걸 눈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표정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는 우유구나. 마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먹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곧 매가 다가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김기현 대표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 위원장은
4차 혁신안도 내놨잖아요. 네. 자꾸 의심하던데. 네. 그래서 그 중진 친윤 중진 영남 중진 불출마하는 자리에 일단 경선이 원칙이다. 네. 무조건 꽂아 넣는 일 없다. 용산에서 내려와도. 그런데 안 나가 최후 통첩을 한 거거든요. 게다가 그걸 오늘 꽂아 넣었어요. 그 이야기는 눈 봤지? 우유야 마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눈은 김기현 대표에게는 우유가 의미되는 것이고 인 위원장은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MZ세대 끌어들이려면 빨리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또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실 참모들도 내 우유 맛있게 다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만 안 마시려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현 위원장이 윤심을 업은 거냐 안 업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의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단칼에 그냥 아니다라고 부인해 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그 경우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바로 손절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현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이 선을 넘었어요. 대통령 측근이 직접 얘기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이랬을 때 네. 대통령실에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손절과 다른 분위기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고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중요해요. 점점점 이렇게 돼요. 즉 대통령이 인현 위원장을 손절하지 않았다. 가 좀 중요한 어떤 부분 여운 그 공백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또 이제 김기현 대표로 한번 얘기를 돌려보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기현 대표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자기가 남아서 대통령의 복심에 반하는 모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도리어 더 힘을 받아갖고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총선의 공천권을 확실하게 잡을 것인가 네. 그리고 불출마로 인해서 더 큰 어떤 다음에 총리든 뭐든 이런 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기로에 놓였거든요. 여기에 단서는 이거 하나예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나갈 때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이고 5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혁신이 너무 다 쏟아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지금 두 사람의 행보는 5달이 한참 12월 24일까지죠. 그러니까 한 달 좀 더 남았잖아요. 혁신 임기가 혁신 임기가 한 달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끌어야 돼 시간을. 더 무슨 카드가 있겠어요. 네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김기현 불출마는 큰 카드여야 돼요. 굉장히 큰 이슈여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놓기에는 아깝다. 도리어 이런 어떤 드라마를 더 쌓아나가야 된다. 아니 인현 위원장이 다음 주에 비밀 무기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 비밀 무기가 김기현 대표 불출마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끌어야 돼요. 김기현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12월 초까지는 끌어야 그 이슈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밀무기가 있다는 건 계속 이 혁신위가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정찬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비밀무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짐작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통령의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무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유 자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인현 위원장이 지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장제원 의원도 결정할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장제원 의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꺼내놓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죠? 그건 저는 너무 좀 궁금해서 너무 그렇게 확신하시길래 그러니까 이종건 평론가가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면은 저도 궁금해요. KBS 1라디오니까 제가 신중한 거죠. 항상 우리는 팩트와 객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죠. 어떤 조건과 뭐 다선 의원들에게는 이제 조건을 걸어서 더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저는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힘이 실리는 그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제도적 장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남권 3선 이상 불출마 싹 선언해라. 다 젊은 층으로 지금 이제 젊은 층으로 비례대표 공천 문제라든가 지금 계속 이제 혁신안 내놓으면서 그렇죠. 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천 혁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을까요? 오픈할 수 있는 건 뭐, 그러니까 그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 개혁일 거예요. 제도 개혁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제도 개혁이지만 물밑으로 사실 압력, 비밀병기라는 건 비밀병기라는 말 자체가 비밀병기예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네. 즉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신들이 물러서지 아니하면 안 될 게 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비밀병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땐 비밀병기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밀병기가로 언급되는 당사자가 있죠. 누구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비밀인가요? 다 지금. 비대위원장 시킬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카드로 이번 총선 한번 치러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여야 양쪽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오늘 대구를 방문했어요. 뭐 물론 공식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뭐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설 나오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달려갔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연관 없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준석 신당 겨냥한 것이다. 흔들리는 TK 민심 잡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거꾸로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TK 민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뭐 보수의 심장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구에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시장,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를 다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이것을 무관하다고 손살이 치더라도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대구를 다져서 그다음에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바람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 바로 김포시 서울 편입이고 지금 그 부분도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도시 신도시 1기 특별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별도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별도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일련된 사항들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중진 불출마나 그다음에 새로운 그 물갈이 그러니까 인물 물갈이를 통해서 한동훈 원희룡 돌아오고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까지 이어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무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무기를 말씀드릴게요. 무기여 잘 이끌어. 전격 다음 주 이 모든 거 안 받아들이면 이뇨한 위원장은 직을 거는 겁니다. 자, 우리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혁신위원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큰일 나. 그러지 마. 이러면서 저는 변화의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 무기는 뭐냐면 무기를 가질 때가 아니라 무기여 잘 이끌어 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의 이 디딤돌까지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 고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청기 눈설 다 하셨어요. 네네. 다음 주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알겠고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 두 분은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50% 이상. 저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출마 가능성이 30% 이하로 봤는데 곳에 한 며칠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저도 50%까지 오른 상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상특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전 10시 10분 울릉도 독도에도 강풍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바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가 자꾸 언급을 해요. 주로 이제 민주당이 좀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당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삐걱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쪽을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민주당 내에 또 출입 기자들이나 혹은 또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온건파나 혹은 민주당의 정통적으로 정통 그 야당의 맥을 이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대책위원회인가요? TF팀의 김영민 의원이 너무 치고 나가고 있고 너무 이 지지자들의 지금 그 기호에 맞추고 있다. 총선이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돼라는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당에서 제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에서도 제어를 못 하고 있다. 지도부에서도 걱정만 하고 있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은 다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사실 검수완박 치고 나갈 때 여론은 안 좋았거든요. 여론이 반대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우리 이 선거 직전까지 다 완수해야 돼. 이게 드라이브를 해서 민영배 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무리수를 뒀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검찰대책위원회에 무조건 탄압 그리고 대상이 너무 난사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이나 부동층이나 무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의제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총선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의원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든요. 김영민 의원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김영민 의원도 여튼 수도권 여론 상당히 의식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30일 1일. 그런데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물론 신상의 여러 가지 의혹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사를 하라는 것과 탄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을 시도하면 그냥 김미겸 의원이든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회든 대정부 질문에서 티격태격하는 것과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과 그때는 그래도 중도층까지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하게 되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거친 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 상당히 논란이 따르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막말을 좀 던질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면 분명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죠. 저는 수도권 중도층 여론을 이재명 대표도 지도부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말이 험해지는 거 국민들 좋아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민주당 얘기 하나만 좀 저희가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공식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이 탈당하기 전에 마지막 수순이냐? 그러면 비명계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두 분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0초 정도씩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기시감이 듭니다. 어떤 기시감? 독수리 오형제. 기억하시죠? 한나라당에 5명 있었습니다. 김부겸, 또 김영춘, 안영근, 이런 5명의 의원, 이우재 이 의원들이 갑자기 통합과 연대라는 모임을 해요. 자, 여기도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통합과 연대라는 모임을 해서 한나라당 문제가 있다라고 큰 목소리를 하더니 끝내 어떻게 됩니까? 탈당을 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물론 이게 국민의힘으로 온다 이 뜻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 이 네 사람이 원칙과 상식을 한 건 그때 당시에 독수리 오형제와 비슷한 수준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당과 사실은 의견과 또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상식이 다르다라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 문제는 이 4명이 아니라 4명과 얼만큼 더 플러스 알파가 됐느냐에 지금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공천이고 당선이거든요. 그렇죠. 공천과 당선을 가장 중요시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적어도 이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이런 움직임이 이상민 의원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뭔가 단속과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호남뿐만 아니라 제일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김포시 서울시 변입도 그렇고 수도권 여론입니다.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을 좀 만나고 이들이 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뭐 공천관리위원장, 뭐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상상을 통한 해결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지금 모으고 필요할 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신없이 해야 할 일이 떠밀리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11시까지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만드는 시대, 카세트 테이프로 소리를 녹음해 익숙한 듯 낯선 음악을 짓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밴드 군항과 여 라이딩 스텔라의 조웅 씨 얘긴데요. 최근 슬로우 모션이란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 조웅 씨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수를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뵙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섭외 받고 예. 왜 저를 불렀을까 했어요. 오늘 그러면은 네.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모셨는지 예. 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지 설명을 좀 쭉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자기소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웅이라는 뮤지션이고요. 그 올해 예전 나이로 45세인 거죠. 요즘은 바뀌었죠, 나이가. 근데 가수는 원래 나이 잘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79년생 한국 남자 조웅이라고 합니다. 그게 답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밴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밴드 명칭을 왜 이렇게 지셨어요? 예, 그 밴드가 한 18년 정도 활동한 밴드인데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어진 인디 밴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밴드라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네, 뭐 유명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래된 이름이고 예. 그 이 이름 짓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8년을 활동했는데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이름이라서. 근데 뭐 구남가요 라이딩 스텔라라는 밴드를 한 1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옛날 남자와 여자가 스텔라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한국에. 예. 그 차를 타고 가는 장면, 그 장면을 이름으로 지어봤었어요. 18년 전에 이런 이름을 짓는 거는 그 이름은 사실 굉장히 더 전이었죠. 그래요? 활동을 시작한 게 18년. 아기야 스텔라라고 하는 차. 예, 어릴 때 아버지 차였는데. 그러셨구나. 예. 근데 뭐 특별히 의미를 막 담아가지고 지으신 건 아닌 거죠? 예, 그냥 어떤 과거의 무드 뭐 그런 거. 그러면 이번에 앨범 내신 슬로우 모션하고도 또 맥락이 맞닿아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슬로우 모션이라는 앨범은 제가 처음으로 제 조웅이라는 제 본명을 가지고 네. 처음 발표한 제 솔로 앨범인데요. 네. 그래서 약간 쑥스러운 상황인데요. 밴드 활동만 하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쿠스틱한 음악이에요. 밴드 네. 음악과는 다르게 어쿠스틱하고 거의 제 목소리와 기타 연주만 가지고 구성된 음악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작업한 회사 바나가 굉장히 유명하죠. 속칭 좀 뜨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네. 뽕을 탄생시키고 맞아요. 뉴진스 작곡가로 달려진 네. 250 네. 또 빈준호 같은 지금 렌로라 하는 아티스트가 지금 함께한 쟁쟁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어요? 원래 같이 하신 거예요? 저 한 8년 전쯤에 예. 이 회사의 대표가 저희 밴드 공연을 보고 뭐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밴드를 같이 하지 말고 그 조웅 씨 솔로 프로젝트를 해보자. 예.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아니 그냥 나는 밴드를 하고 싶다. 제 이름으로 혼자 뭐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했는데 우기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따라와 봤죠.
근데 그게 또 한 7, 8년이 걸려서 앨범이 나오게 됐어요 이번에. 근데 왜 조응이었는가 이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을 이제 결과를 내면서 하게 되는데 예. 그 제안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 솔로 프로젝트를 할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이 뭐 길기도 했지만 작업을 하고 나니까 뭐 잘했다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형식이 파격적이에요.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하셨어요. 네. 요즘엔 물론 뭐 LP로 내는 가수들도 있기는 한데 네.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하는 거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이런 생각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LP나 테이프 같은 거로 이제 발매를 하긴 하는데 예. 녹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국에는 특히. 그 녹음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네. 디지털 녹음을 다 하니까 컴퓨터로 하죠. 네. 다 따로따로 모든 악기들을 그렇기도 녹음해서 하고요. 그걸 이제 소리를 섞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다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테이프 녹음하고 그랬었던 맞아요. 것처럼 카세트 갖다 놓고 이렇게 꾹 녹음 기능 눌러놓고 동시에 그냥 녹음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프로 장비를 이용하긴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투 트랙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노래와 기타를 투 트랙을 받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예. 녹음을 했어요. 그럼 뭐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원시 시대, 아니 그렇죠. 구석기 시대 녹음 방식처럼 녹음을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도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안 되면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고. 근데 일단은 노래가 제가 이번에 발표한 곡들이 소박하고요. 네. 그 뭐 저 개인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발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네. 이런 소박한 음악을 발표한다면 그 음악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예. 그게 어떤 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없을까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 디지털로 녹음해서 만들어지는 음악이랑 뭐 이 테이프 그러니까 마그네틱에 얹혀지는 소리의 음악은 차원이 다른 질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거는 네. 뭐 그러니까 디지털은 훨씬 해상도가 좋기도 하고 쨍한 느낌, 네, 그쵸. 깨끗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가 한 방식은 그렇진 않지만 또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음악이 멜로디 뭐 가사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소리로서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나오신다고 하길래 네. 미리 봤거든요. 뭘 보셨나요? 저는 아니 미리 이제 유튜브 들어보셨구나. 예, 네. 그 동영상으로 제가 보기도 하고요. 네네. 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네.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하려고 했는가? 네.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앨범 타이틀곡 외롭고 시끄럽고 그리워라는 곡을 한번 듣고 와서 네. 저희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됐는지 네.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은 건지 네.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조웅의 외롭고 시끄럽고 그리워 함께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어 조웅의 외롭고 시끄럽고 그리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이 곡을 받아들였는지 청취자 문자를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990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추억의 질감이네요. 80년대 초 느낌이 물씬 나서 추억이 돋네요. 쩍쩍 들러붙는 장판에 배 깔고 엎드려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9068님. 라디오 듣다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다시 듣곤 했는데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신영아님. 만사 귀찮은 듯한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청취자분들 감상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아, 그 장판에 이렇게 배 깔고 쩍쩍 붙는 느낌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고요. 이 노래는 또 대만에서 작업한 노래인데. 아, 대만에서 작업했어요? 예, 이 곡은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습도도 높고 더워서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은 하시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지는 않았죠. 근데 청취자분들 그렇게 느끼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먼저 노래를 듣고 와서 네. 그 질감을 느껴보면 왜 이 의도를 이렇게 가졌는지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이해도가 좀 넓어질 것 같아서 네. 노래를 먼저 듣고 왔는데요. 일종의 이제 요즘은 시대를 뭐 거스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카세트까지 가지는 않고 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막 이렇게 진보하듯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카세트란 어떤 일종의 매체를 선택한 이유 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청취자분들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명이 진보하는 방향에 대해서 예. 사실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따라가겠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변하는 거, 네. 저희가 쓰는 도구들의 변하는 거, 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들도 사실은 뭐 제 또래만 돼도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어렵고 헷갈리고 점점 좀 거부하게 되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음악은 꼭 뭐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해서 뭐 테이프로 뭐 한 건 아니고 사실은 네. 그냥 감각의 영역이었어요. 음. 근데 사실 보면 그 요즘은 정보가 뭐 엄청나잖아요. 뭐 예.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음악을 접하는 걸 보면은 우리 때는 그냥 동시대에 유행하던 것들을 듣고 네.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 시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들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게 동시에 다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 아주 과거의 것도 막 흑백으로 녹화된 연주들도 구경할 수 있고 네. 지금 아주 어린 친구들조차 그런 걸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이게 대중음악의 역사의 맥락에서는 그 시대가 뭐 그렇게 동시에 펼쳐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과거처럼 그 타이밍의 타임라인에 맞게 어떤 그 똑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이미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이 경험하는 감각은 또 다른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되게 젊은 친구들 역시도.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작업도 단순히 뭐 과거의 것, 과거로 돌아간 추억을 되살리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요즘 세대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그런 배경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이 감각을 뭐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계속 주입돼 갖고 뭐 그냥 그렇죠.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맞아요. 갔던 거지. 네.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기술이 오니까 뭐 CD가 나오니까 CD 따라가고 맞아요. 뭐 그 다음에 뭐 MP3가 나오니까 MP3로 음악 듣고 맞아요. 이렇게 했던 거지.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닌데 네. 그냥 우리 마음 속에는 원래 그런 감성들을 갖고 있구나. 그 감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네요. 말을 하다 보니. 아 근데 네. 굉장히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에 대한 의문을 하나 풀어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슬로우 모션 앨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한 권의 이야기집 시집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대만도 아까 가셨다고 하셨는데 목포, 부산, 양양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곡을 만드셨다고요? 네. 몇 년간 작업을 했어요. 몇 네. 년간의 기록이고 그 제가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자로서 가장이기도 하고 그 제 또래의 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고민했진 않았는데 네. 저 스스로 그냥 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주제를 갖고 뭐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담은 것들인데 예. 뭐 그렇게 특별한 주제 의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겪은 것들 돌아보는 이야기들 혹은 뭐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들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걸 보면 앨범 제작 과정이 나오는데 네. 기타를 사러 목포로 네. 가셨다고요? 왜 목포까지 갑니까? 중고 악기를 샀어요. 아 목포에서 누군가 팔았어요? 네네. 그럼 왜 굳이 중고 악기를? 악기 원래 가수들은 좋은 거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런 악기는 사실 새 거는 또 길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누가 잘 만져놓은 중고 악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중고 악기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가수들은 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많이들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해요? 네, 악기는 특히 악기는 그 뭐 클래식 악기들도 예전 악기들이 또 비싸게 팔리고 하잖아요. 예. 저 집에 기타 있는데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혹시 쓰셔야 사실 돼요. 생각.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 다큐 동명의 제목인 별로 그렇게라는 곡은 우울과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이라기보다 불면. 이게 어떤 곡이고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불면 이런 그 스트레스를 토로하잖아요. 네. 제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이 강한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늘 긍정적이었고. 예. 그래서 그런 단어들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 잘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한 30대 후반 40대가 넘어가니까 저한테도 좀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불면도 생기고 네. 어떤 우울감도 생기고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들이 축적되고 예.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 본 거죠. 근데 결국 그 노래에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의미를 굳이 넣어서 맞아요. 그걸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꼭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이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거잖아요. 뜻이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우울함이나 그런 감정들의 내용들, 스트레스의 내용들을 사실 한켠 옆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입장이에요.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겠는데요. 그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한 노래이기도 한 거죠. 근데 좋아하는 음악이 각국의 민요라고요? 네, 많이 들었어요. 왜 그걸 음악의 원천으로 삼으셨어요? 글쎄요, 사실은 그것도 인터넷 때문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인터넷 이전에는 그런 걸 경험하기 쉽지 않았죠. 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음악들을 듣게 됐는데 제가 원래 듣던 영미의 팝 음악들 이런 거보다 훨씬 제가 느끼기엔 뭔가 강력했어요. 그 주는 감정이라든지 좀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집시들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네. 제가 록밴드들의 음악들을 들었던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민요라는 것은 누가 개인이 만든 음악이라기보다는 네. 역사와 어떤 공동체가 켜켜이 쌓아서 만든 음악이잖아요. 네네. 그런 음악들이 갖고 있는 힘이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죠. 예, 그거에 대한 감동이 크고요. 예. 예. 지금 그 앨범의 질감도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셨을 것 같고요.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매체를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네. 혹시 예정된 라이브 공연이 있으세요? 공연 계획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 계획이 없어요? 네, 아직은 이렇게 좀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을 좀 돌아다니고 되게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좀 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계획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지? 당장 홍보드릴 말씀은 없고요.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이 지금 2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내년부터 공연 시작된다. 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끝으로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싶어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좀 들었으면 좋을지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뭘이라는 노래인데요. 내가 뭘요? 내가 뭘 예. 노래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누가 내 잘못 안다면 말 좀 해줘. 그리고 사람이 원래 앞뒤가 맞지 않잖아. 이런 노래인데 20대 후반에 만들었던 곡이에요. 막 열심히 살아보고 어떤 지쳤을 때 어떤 체념을 가지고 만들었던 곡인데 예. 이번에 이 앨범에 수록하게 됐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어떤 제 개인적인 리듬과 다시 또 40대에 들어왔을 때 리듬이 또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또 한 번 또 열심히 살아본 후에 또 어떤 체념이랄지 아쉬움이랄지 이런 기분들. 지금 이제 흘러나가는 노래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카세트 테이프로 그 녹음을 하셨다고 해서 네. 어떤 생각으로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해서 그렇게 모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담았고 또 느낄 것들이 많다. 이런 그런가요?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조홍 씨가 소개해 주신 내가 뭘 함께 들어보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남과 충북 일부,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10시까지 적설 한라산은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 덕유산 6.5, 임실 5, 세종전이 4.3cm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권과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아침까지는 호남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전북 동부는 10cm 이상, 그 밖에 대부분적 2에서 10c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철원 영하 7도, 서울 세종 영하 4도가 예상되고 바람 때문에 중부지방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6도, 광주 8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제주 11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영하 1.5도, 습도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주말을 앞둔 금요일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 또한 금방 잊히고 말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한 사람은 전치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그가 쓴 칼럼은 2주 전 울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추계대회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학회사나 해양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 정준모 교수가 주관한 기획 세션의 첫 순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 정 교수가 한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해양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사실과 멀어진 일들을 바로잡는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잠수함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걸 지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세월호 침몰 시나리오에 잠수함이 등장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이날 발표된 5건의 연구들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치영 교수는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선공학자들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3년째 꾸준히 연구하는 끈기. 그 다음에 정 교수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공학자 특유의 절제된 방식으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다. 토론을 마무리하고 세션을 끝내기 직전 정준모 교수가 이날 발표한 연구에 참여한 인하대 4학년 학생들을 소개하자 선배 공학자들이 큰 박수로 격려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세월에 탄 단원고 학생들보다 몇 살 아래일 이들이 세월호 선체 분석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난 뒤 왜 그가 칼럼의 제목을 세월호를 기억하는 조선공학자의 방식으로 정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침몰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으로 여러 추측과 억측을 낳긴 했습니다. 구조부실에 책임이 있는 해경과 당국자들은 책임의 피로 일관하며 다 지난 일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조선공학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의문을 풀고 기억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네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혼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 내 주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72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잊었거든요. 희미해졌거든요.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잊지 않고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방식대로 기억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잊고 있다고 하는 건 그냥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도 보이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사실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세월호 참사를 못 잊는 게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못 잊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자꾸 잊어요. 근데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구나. 이 사실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용기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오늘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이 마비가 됐어요. 네, 오늘 하루 내내 온라인에서도 정부24에 들어가면 일정 정도의 증명서는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주민센터도 하루 종일 오늘 문제가 됐는데 인감증명처럼 오늘 각종 민원 서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해야 주말을 넘기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대출 계약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오늘 정말 낭패 일 수밖에 없어서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굴러야 됐는데요. 문제는 국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서울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사용할 때 하는 행정 전산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 떼주세요 하면 쓰는 게 세올이라고 하는 행정 전산망인데 공무원들만 쓰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오류가 발생을 했었는데 9시 넘어서야 이제 지자체에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금세 복구가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먹통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입장을 얘기해 줄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시민들은 언제 되나 또 된다 그래서 딴 데 갔다가 다시 불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2시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정부24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요거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센터 문 닫는 6시까지 오류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급 업무가 시간대별로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그 말씀은 답은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네. 기상특보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요. 조금 전 그 오후 11시에 전남 남부, 북부, 중부 서해 앞바다, 전북 남부, 북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해안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요.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나 방주제는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바다 기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상특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바닷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바다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 대피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해킹은 또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해킹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망하고 그 공무원들이 쓰는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로그인해야 쓸 수 있는데 네. 로그인하는 인증서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24랑 세월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간 전문 업체 직원들까지 다 투입을 해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만 서버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내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 민원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셔야 되고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해킹은 아니고요.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데 장비를 교체해도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로그인할 때 검증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장비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다시 업데이트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업무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된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서 오늘 지금 두 가지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오전에는 전산망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를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요. 대전센터에서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산에 오류가 생기면 동일한 백업 전산망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전자정부에 있어서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였거든요. 이거 수출하라는 얘기도 많았고 네. 우리가 기술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네.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네. 다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한순간에 정부 시스템이 이렇게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예상하기가 좀 이게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카카오가 먹통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도 뭐 백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같은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예. 어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수능일 한 시험장이 네. 시험 종료 알람이 빨리 울렸어요?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1분 30초가 빨리 울렸는데요. 네. 1교시였어요. 수능 국어 시간대 시험 종료벨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경동고등학교에서 1분 30초가 빨리 울렸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이제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2교시가 시작한 다음에 2교시가 끝나고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들한테 다시 배부를 한 다음에 1분 30초 동안 문제를 더 풀게 하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답안 수정은 안 되고요.
답안 수정은 안 되고 네. 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는 시간만 1분 30초를 더 주어졌다고 합니다. 집중력 다 떨어진 다음에 1분 30초 주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연장선상의 1분 30초랑 끊어서 1분 그렇죠. 30초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원인이 수동 타종을 이 학교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타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 오류 위험이 있어서 많은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실수가 발생을 한 거죠. 수동으로 시간을 타종을 잘못 쟀다? 예, 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학교 측의 실수에 대해서 그 항의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대응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강서구에 있는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 영역의 제1 선택 과목 종류별이 3분이나 일찍 올렸습니다. 네. 시간 설정을 타종 맡은 선생님이 하시다가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럴 수 못 풀게 있겠죠.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4월에 2심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타종을 맡았던 선생님은 직무유기로 고소가 됐습니다만 예. 고의로 직무유기를 한 그거는 그런 아니니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그런 뭐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 수학 영역에 출제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키워드는 킬러 문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안 내겠다고 했던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교육 현장에서 배운 특별한 시험 기술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주안점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수학이 어려웠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22번 문항을 정답률이 1.5%예요. 그 말은 98.5%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네. 이 입시업체 수학 강사가 이제 풀어주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네. 이 문제풀이를 생중계를 했는데 이 22번 문항의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 1타 강사가. 1타 강사가 20분 걸렸어요? 예. 그러면은 학생이 푼다 그러면은 다른 시험 다 망칠 만한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좀 쉬운 문항이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 네. 붙들고 있다가 뒤에 풀어도 이제 못 푼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이 수학 22번이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함수식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정확하게 그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여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준킬러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아니 있는 게 그거야 애초부터 그런 거죠. 문제 잘 왜냐하면 푸는 친구들은 킬러 문항을 내도 이건 준킬러라고 생각할 수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수험생들은 이게 킬러가 아니면 뭐가 킬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타 강사가 풀어도 20분 이상 걸리면 그럼 사실 1.5%밖에 정답을 못 못 맞추는 맞췄다는 문제인데. 얘기니까 맞춘 사람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었던 29번, 30번 문항 손도 못 댄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를 낸 정부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제가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교육 현장에서 배운 특별한 시험 기술로만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킬러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과정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미적분 선택 과목이 유리했다 이런 해석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열심히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죠. 선생님들 입장은. 그렇죠. 1차 강사도 20분 넘게 풀었으면은 네. 학생들 한 30분 풀면 풀 수도 있었겠죠. 아니 풀 수 있었던 사람은 1.5%밖에 없었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EBS 현장 교사단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지를 묻는 훌륭한 문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외의 걸 낸 건 아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였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우면 이걸 어떻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어쨌든 한 문제밖에 없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평가 때보다 어려워가지고. 국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 없다라고 해서 난이도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수험생들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안점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가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가잖아요. 네. 이번 수능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모두 다 140점대 후반으로 나오게 생겼고 수학 문제 이렇게 어려우면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수능이나 그래가지고 네. 막 문제 잘못 출제했다고 여론이 별로 안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킬러가 없어졌으니까 불수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좀 헷갈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12살 여자 어린이였는데요. 네. 그 아파트 주민이 119 신고를 했습니다. 학생이 아파트 1층 야외 공간에 떨어져서 네.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를 해서 119가 출동해 보니까 아이를 이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결국 사망했는데요.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 이 학생이 혼자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유서는 없었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네.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 대한 조사도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13살이잖아요. 네. 물론 뭐 요즘엔 13살도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없으리란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학교 측 주장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은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학교 폭력 신고 접수 이력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다음에 정서 검사를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네. 근데 고위험군이 아니라 일반군이었다고 하고요. 전날에도 등교를 정상적으로 해서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오히려 다재다능하고 교우관계가 좋았다. 수업 때도 웃는 모습이었고 특별한 점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이 학생이 작년 5월에 집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요. 전학을 가니까 이제 적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말수가 많이 줄었는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학교 가기 전날 보였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아니 이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부모님 느끼신 것 같아요. 6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이제 불편한 친구들하고 좀 떨어지만 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분리가 돼도 반 개수가 적으면 학교에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월쯤엔 좀 괜찮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말수가 많이 줄고 사망하기 일주일 전엔 배 아프니까 학교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의 주장과 그다음에 학교 측 얘기가 좀 완전 달라서. 완전히 지금 네.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유족이 받아들일 때 그 일반적인 경우인데 굉장히 심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예.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 내렸는데요. 네. 전 눈 내린지 사실 몰랐어요. 저도요. 몰랐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의 한방눈처럼 눈이 내렸더라고요. 예, 오전에 도심에 이제 눈발이 날리고 비가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서울 첫눈이 보통 한 11월 중순부터 11월 말 사이에 이제 보통 오게 되는데 네. 올가을에 서울의 첫눈은 평년보다 나흘, 작년보다는 12일이나 빨리 왔습니다. 첫눈 온다는 사실은 뭐 다 어제 다 통보가 돼가지고 우산 준비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눈과 비가 내리니까 대피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눈은요. 대보면 차가운데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눈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눈을 보면 다 설레고 기분이 좋으십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첫눈이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다들 반겨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유체전화 다 갖고 계시니까 네. 다들 사진 찍으면서 예전 추억에 잠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못 봐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좀 쌀 만큼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또 사실 뭐 출퇴근 대란이 그렇죠. 일어날 오늘 가능성이 퇴근길에 있으니까요. 좀 힘들었겠죠. 예. 근데 지금 제주 저희가 뭐 특보도 전해드렸지만 네. 바다 기상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제주 산지에는 거의 대설경보가 발효될 만큼 많은 눈이 내렸어요. 예, 지금까지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삼각봉에요.
10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32.5cm가 쌓였어요. 한라산 남벽에도 27.6cm의 많은 눈이 쌓였는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설경보가 내려 중이고 전북 동부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부분 해안가에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9시 제주 구좌읍에 직경 1cm의 우박도 내렸고요. 서귀포시에는 2시 30분쯤에 같은 크기의 우박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냉해와 잎사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 이상, 충청은 3에서 10cm, 경상도 내륙에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중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실제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고요. 모레 낮부터 이 추위는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요. 주말 또 첫 시작이잖아요. 내일이. 뭐 어디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뭐 교통안전이나 이런 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